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이기고도 내홍이 깊어지고 민주당은 대선에서 진 후보에게 오히려 결집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 여야 모두 중대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패배 5달 만에 새 대표로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에 빠지자 새로 비대위원장을 뽑기로 했는데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전히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뽑은 민주당 전당대회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윤수빈 기자 예상대로 이재명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역시 압도적인 득표율이 나왔다고요? 네, 이재명 신임 대표는 77.77%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는데요. 이 대표는 대표 수락연설에서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에 실패하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득표율은 민주당 역대 전당대회 당대표 득표율 중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권리당원 투표율은 40%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쳐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었는데요. 이 대표는 강한 야당으로 윤석열 정부에 맞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퇴행과 독주를 막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결국 이재명 민주당이 출범한 건데요. 이어서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의 임기 2년 내에 차기 총선이 치러지는 만큼 이재명 체제의 최대 과제는 총선 승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공천권을 갖게 되다 보니 비명계 일각에서는 공천 학살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 대표는 실력을 강조했습니다. 실력에 따라 사람을 쓰고 역할을 부여하겠습니다. 누구나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에 따라서 확실하게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 개인적으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법 리스크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후보와 친명계가 독주했습니다. 당대표뿐 아니라 선출직 최고위원도 고민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친명계가 채웠죠. 앞으로 남은 최고위원 2명도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현기 기자입니다. 최고위원 선거 결과 1위는 25.20%의 지지를 받은 정청래 후보였습니다. 2위는 고민정 후보가 차지했고 이어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후보 순으로 당선됐습니다. 고민정 후보를 제외하면 5명 중 4명이 모두 친명계 소속인 건데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재명과 싸우지 말고 윤석열 정권과 싸웁시다. 정청래가 앞장서겠습니다. 이재명과 싸울 게 아니라 윤석열과 싸워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가시밭길 이재명 혼자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 지킴이도 자처했습니다. 우리 당의 자산이자 후보이자 동지를 지키는 일이 우리 당 동지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수십억 주가 조작한 김건희는 1290번은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김건희 법정에 세워 처벌받게 해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당선된 비명계 고의원은 다양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이 당내 숨막힘을 부수고 싶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이어 최고위원까지 친명계가 차지하면서 특정 계파에 당장하게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김철중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야당 얘기부터 해보죠.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인 득표로 이제 신임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이재명 신임 당대표, 조금 전 당대표 수락연설을 통해 향후 포부를 밝혔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새로운 민주당의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2년 뒤 총선에서, 4년 뒤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5년 후 대선에서 오늘 전당대회는 승리의 진군을 시작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결과를 보면 역대 최고 득표율이잖아요. 다만 이제 완벽한 승리냐 이건 좀 다른 얘기인 게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여러 해석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절대 강자인 이재명 대표의 출마로 전반적인 흥행은 떨어졌지만 그 와중에도 이재명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은 적극 투표에 나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선출된 이낙연, 송영길 전 대표 때보다 투표율이 낮아진 것을 두고는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친명계에서는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어대명 기조 속에 굳이 투표를 안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경고가 무관심으로 이어졌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런 쏠림 현상과 팬덤 정치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는 게 이 대표의 과제로 보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선 2라운드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만들어졌는데요. 향후에 또 전국 운영 방향에 관심이 쏠리는데 대통령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아직까지 대통령실에서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통해 축하의 난을 보내면서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 다시 겨루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선 3라운드라는 말도 나옵니다. 두 사람 모두 겉으로는 민생을 강조하며 협력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심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이재명 민주당의 최대 과제로 다음 총선 승리를 꼽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도 다음 총선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이어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해야 차기 대권 도전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2년 뒤면 집권 중반에 접어드는데요. 현재의 여소야대 구조를 뒤집어야만 안정적인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새 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데 당장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간다고요? 네, 이재명 신임 대표는 임기 첫날인 내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당대회 기간 내내 사당화 비판에 시달린 만큼 당내 통합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또 지명직 최고위원 2명과 사무총장과 같은 주요 당직자 인선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강조해온 대로 개파를 떠나 능력 위주의 인사를 펼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민주당 짚어봤고요. 여기서 국민의힘 상황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 비대위를 가능한 빠르게 꾸리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데요. 이게 가능하냐가 문제죠. 당에서는 일단 당원 당규에 비상 상황이 이렇다, 뭐다 구체적으로 정하면 새 비대위가 출범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준석 전 대표가 가만히 있을지 이건 또 아는 기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먼저 정한희 기자의 보도를 보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당한 국민의힘이 이르면 다음 주 다시 새 비대위원장을 선임합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다음 주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를 다시 개최해 새 비대위원장을 다시 선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면서 새 비대위원 인선도 추석 연휴 마무리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구성될 비대위는 현 비대위원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 당원 당규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비상 상황에 대한 정의를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포함되도록 구체화하고 비대위의 구성과 운영, 해산에 대한 규정도 넣기로 했습니다. 관련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그래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 절반이라든지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구체적인 규정을 넣을 생각입니다. 새 비대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국민의힘을 이끕니다. 새 비대위가 출범하면 그때 다시 권 원내대표 거취와 관련한 재신임을 묻는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에서의 모든 행위는 저는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물러나게 하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지. 당 안팎에서는 김도읍, 윤재호, 김학용, 김상훈 의원 등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김철중 기자,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새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게 지금 비대위가 사실상 해산된 상황인데 법적으로 가능한 거냐, 이게 질문도 많았거든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기 전부터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절차가 미비하다면 그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고, 법원도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 의결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말한 대로 이전에 밟았던 절차를 그대로 다시 밟을 예정입니다. 다만 비상 상황의 기준을 법원이 문제 삼았던 만큼 당원당규 개정을 통해 비상 상황을 좀 더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지금의 상황, 최고위원들은 거의 다 사퇴했고 비대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을 비상 상황에 포함시켜 논란의 소지를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비상 상황을 재정의하고 새 비대위원장에 다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임명되고 또 지금 비대위원들도 다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건 역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개인이 아닌 해당 직무에 대해 직무를 정지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다른 비대위원 8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위원들과 저희가 통화를 해봤는데요. 엄태영 의원은 악법도 법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다른 비대위원들은 당원당규 개정 상황을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를 한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은 몰라도 주호영 비대위원장까지 다시 선임할 경우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최종 결정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말인데도 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고요. 상당히 이제 수습에 서두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할 현 비대위는 살아있다는 입장인데 이 전 대표가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될 경우 혼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혼란 상황은 빨리 종료될수록 좋겠죠. 당 관계자는 추석 밥상에까지 당의 혼란 상황이 오르내리면 안 된다는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 질문이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새 비대위가 꾸려진다고 해도 이준석 전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때는 또 어떻게 되는가 싶은데요. 그때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법원이 문제 삼았던 비상 상황을 당원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경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고요. 새 비대위가 꾸려지면 다시 가처분을 내겠다는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이 전 대표의 당 대표 복귀를 원천 봉쇄하는 것인 만큼 새 비대위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에서 짚어봤습니다. 네, 역시 시간을 이기는 건 없습니다. 오늘은 역대 8월 날씨 중에서도 가장 선선한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정말 푸르고 높아 한순간에 가을이 왔죠. 구자준 기자입니다. 실구름이 흐르는 맑은 하늘 아래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 가파른 언덕을 자전거로 오르고 뛰어다녀도 선선한 바람에 무덥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덩달아 제 기분도 좋아지고 너무 화창하고 뻥 뚫린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서 있는 남산의 오늘 가시거리는 20km입니다. 청명한 파란 하늘 아래 서울 전역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선 서울을 넘어 인천 일부 지역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여름이 너무 덥고 비도 많이 와가지고 힘들었었는데 가을이 왔는데 너무 시원하고 날씨도 참 좋고 구름도 없고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요. 8월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은 한낮에도 기온이 30도를 넘지 않는 초가을 날씨였습니다. 서울의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5도 낮았고 전북 장수는 아침 최저기온이 10.6도까지 내려가는 등 역대 8월 최저기온 기록을 갈아치운 곳도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지표면이 냉각되면서 기온이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적으로 좋음 수준을 보이면서 가시거리가 길어졌지만 자외선 지수는 수십 분간 노출될 경우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매우 높음 수준이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일교차가 커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저도 라면을 참 좋아하는데요. 정작 라면 축제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선선한 주말에는 이런 이색 축제들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배은미 기자입니다. 가족들이 평상에 둘러앉아 라면을 먹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쐬며 먹는 라면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라면 먹으러 나왔는데 밖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사회자의 신호에 맞춰 누가 먼저 라면을 먹나 대결이 펼쳐집니다. 뜨거운 면발이 쉼없이 입안에 들어갑니다. 다채로운 라면 요리 실력을 겨루는 경연대회. 저마다의 비법을 동원한 각양각색의 요리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할머니 냉라면 만들었어요. 1등 할 것 같으세요? 네, 1등 할 것 같아요. 경북 구미에서 올해 첫 선을 보인 라면 캠핑 축제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라면 제조 공장이 있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당일 공장에서 갓 튀겨낸 라면들이 축제장에 공급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축제장은 방문한 사람들로 온종일 북적였습니다. 처음에 라면을 딱 오픈했을 때 좀 더 평소보다 바삭한 느낌은 조금 있어요. 별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밤하늘에 가득하고 땅에는 반딧불이 뿜어내는 초록빛이 아른거립니다. 이번 주말 경북 영양군에서 열린 반딧불이 축제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길목에 나타나는 반딧불이를 활용해 청정 자연에서 초가을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이색 축제.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매김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이 범죄와의 전쟁 시절을 기억하는 분이라면 요즘에도 조직폭력배가 있나 싶지만 더 은밀한 곳에서 더 치밀하게 활개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 상가 문을 열었더니 화려한 도박장이 나타났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상가 지하로 들어서자 도박장이 나옵니다. 마스크를 쓴 젊은이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카드와 칩을 만지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카지노 같지만 실제로는 조직폭력 단체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입니다. 도박장 한켠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변을 비추는 CCTV 스크린까지 설치해 놨습니다. 현장을 덮친 경찰이 운영자를 추궁하자 대답을 피하기 바쁩니다. 이 조직이 대전과 세종시에서 운영해온 불법 도박장은 총 7곳. 범죄 수익은 27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올해 6월까지 업소 관계자 등 조폭 47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습니다. 부산에선 조직폭력 단체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불 켜져 있네. 왜 문 안 열리냐. 일당이 운영해온 성매매 업소는 모두 6곳. 경찰은 업소 관계자 등 조폭 73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4월부터 100일간 조직폭력 범죄 특별 단속을 통해 검거한 인원은 모두 1,630명. 10명 중 7명은 30대 이하 젊은 조직원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30대 이하의 젊은 조직원에 대한 검거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업형 조폭 범죄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며 피해자와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술에 취한 채 옆집에 들어가서 남의 반려견까지 때려 죽였다면 이웃이라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이 이웃은 개가 먼저 물어서 어쩔 수 없다 주장합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은 몸집의 강아지가 배춧잎을 아작아작 씹어먹고 큰 개들과 어울려 잔디밭에서 활발하게 뛰놉니다. 4살 몰티주 두유의 생전 모습입니다. 민박집을 운영하는 견주에게 두유는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좋아요. 얘가 말도 잘 들었고 똑똑해요. 얘가. 사달이 벌어진 건 지난 23일 오후. 이웃 주민 김모 씨가 술에 취해 집에 불쑥 들어온 게 화근이 됐습니다. 놀라서 짖던 두유는 그만 김 씨의 손가락을 물었고 김 씨는 주인이 보는 앞에서 두유를 때린 뒤 자리를 떴습니다. 두유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 사람 손에서 이 두 분이 닭박이 죽을 때 그거는 누구도 말 못할 겁니다. 난 진짜 그거 보고 눈이 아른거리고.
임 씨는 김 씨를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한 데 이어 주거침입이나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씨는 용물을 처리하러 집에 갔다 개에 물린 거라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김 씨 역시 개 때문에 다쳤다며 임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걔가 한 번 물고 안 물으면 모르는데 막 계속 무는 거야. 그래서 그쪽가 저저 행위쳤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한 뒤 적용 혐의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휴대폰 하나에 번호 2개를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요, 업무용 전화, 개인 전화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죠. 우리도 외국처럼 다음 달부터는 가능합니다. 강유연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통신업체들이 이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기능은 기존에 쓰던 유심과 같은데 사용법이 다릅니다. 유심은 통신사를 갈아탈 때 칩을 새로 갈아 끼우지만 이심은 휴대전화에 내장돼 가입자 정보를 내려받으면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유심과 이심 둘 다 사용하면 휴대전화 하나로 번호 2개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용과 업무용을 분리하려고 단말기 2대를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퇴근 이후에도 업무 연락 받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어쩔 땐 업무용을 두고 오면 그날 하루 종일 업무 관련 연락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불편함이 있었죠. 조금 무겁고. 이심에 가입하려면 통신사에서 신청한 뒤 이메일로 받은 QR코드를 스캔해 정보를 내려받으면 됩니다. 가격은 2,750원으로 유심의 3분의 1 수준. 유심을 택배로 받아서 단말기에 좀 장착하는 좀 과정이 좀 필요하다면 이 이심은 나의 가입자 정보를 좀 다운로드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입니다. 이심이 적용되는 휴대전화는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신제품과 아이폰 일부 모델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심 도입이 경쟁을 촉발시켜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강유연입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귀한 시대입니다. 한국 여성은 평생에 걸쳐 0.81명을 출산하는 걸로 집계됐는데요. 지방으로 가면 더 걱정입니다. 어린 시절에 다니던 초등학교를 다시 입학한 노인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서글픕니다. 현장 카메라 황규락 기자입니다. 이곳은 충남 부여군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는요, 어린 학생들 대신에 마을 어르신들이 모인다고 하는데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실은 85명의 어르신들로 꽉 찼습니다. 마을에 학생들이 없어서 초등학교가 노인대학이 된 겁니다. 60년 전엔 전교생이 700명을 넘었지만 4년 전 폐교 당시엔 60명에 불과했습니다. 1반, 2반이 있었는데 1반, 2반이 한 120명 됐어요. 아, 전체 학교예요? 예, 전체 학생이 750명은 됐어요. 그때 저 졸업할 때만 해도. 부여군의 경우 2018년 200명에 달하던 신생아 수가 13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며 전체 인구도 해마다 1000명씩 줄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지. 우리 마을에는 한 명도 없어, 초등학생이. 애기도 생겨나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지. 인구 소멸 위기는 소도시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곳은 부산 영도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입니다. 보시다시피요, 곳곳에는 문을 잠근 채 비어있는 집들이 참 많은데요. 이 골목에만요, 20채의 주택들 중에 13채 정도가 사람들이 떠난 채 이렇게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손잡이는 녹슬었고 우편함에는 오래된 우편물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버스 한 대 내리면 사람이 막 줄 쫙 올라가요. 집에 들어온다고. 퇴근할 때 되면은 어떤 데는 무스 박아갖고 문도 막 7시 되면 장갑이네. 동네 슈퍼마켓 매대도 텅 비었습니다. 전에는 많이 장사 사람들 많이 써요. 많이 썼는데 요새는 동네 이사가 사람이 없어요. 조선 산업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영도는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 소멸 도시는 89곳. 서울과 세종시만 제외하고 전국에 퍼져 있는 인구 소멸 도시에 정부가 총 10조 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지자체의 노력으로 청년들이 돌아오는 곳도 있습니다. 양진영 씨는 서울에 살다가 3년 전 경북 을성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창업하면 2년간 연 3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저 때문에 친구들이 의성에 처음 와본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제가 내려왔으니까 놀러 왔거든요. 숙박과 식사를 제공해 무료로 살아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에도 청년 지원자들이 많습니다. 우선 여기서 경험을 많이 쌓기도 했고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아서 만약 하게 된다면 의성으로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일자리와 관계인구라는 개념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끊긴 마을, 청년들이 떠난 도시, 노인들이 지키는 학교.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규락입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내건 원전 르네상스 달성하려면요. 무엇보다 원전 폐기물 처분 시설을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땅속 깊이 동굴을 파던 기존 방식과 달리 땅을 얕게 파내는 새로운 처리장이 경주에 들어섭니다. 자, 경주는 이전에 강진도 왔던 지역인데 안전 문제는 없을지 박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입구에서 5분간 버스를 타고 4km 길이 수직 터널을 구불구불 내려갑니다. 곳곳에 방사성 물질 표시와 위험 안내가 붙은 이곳. 지난 2014년에 완공된 중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입니다. 전국 24개 원자로의 폐기물이 모두 여기로 모이다 보니 벌써 4분의 1이 찼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방패물이 다 차게 되면 이 내부를 세석하고 콘크리트로 꽉 채우고 동굴 입구까지 꽉 채워서 이제 물이 거의 통할 수 없게끔 밀봉을 시킨 다음에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건 10만 드럼.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부지 약 6만 7천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밑으로 30m 내려가면 전체 방사성 폐기물 중 97%를 차지하는 저준위 이하 폐기물 처분 시설이 생깁니다. 원자력 부품 등을 지하 130m 동굴 속에 파묻는 중준위 방패장과 달리 장갑, 작업복, 쓰레기 같은 저준위 폐기물은 지표면에 얕게 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방패장이 있는 경주는 2016년 대지진을 겪었던 만큼 규모 7.0 지진도 견딜 수 있게 오중 차단 구조로 단단하게 만들어집니다. 12만 5천 톤의 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전 비치되어 있는 한 9만 톤 정도의 저준위 폐기물을 거의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지상 처분 시설은 2년 뒤 완공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한국인 네 번째 추기경이 탄생했습니다. 유흥식 신임 추기경이 바티칸에서 교황으로부터 직접 순교를 상징하는 빨간 모자를 받았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신임 추기경들이 서임식을 위해 성 베드로 대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유흥식 추기경은 20명 중 두 번째로 호명됐습니다. 교황이 직접 추기경의 상징인 빨간색 사제 강목 비레타를 씌우고 반지를 전달합니다. In nome di selezione Principes Apostolorum di elezione tua nella Ecclesia in globalari. Ad honorem Dei omnipotentis ex sanctorum apostolorum Petri e Pauli tibi commitimus diaconiam. 선종한 김수환 정진석 추기경과 지난해 은퇴한 염수정 추기경에 이어 네 번째 한국인 추기경이 탄생한 겁니다. 유 추기경은 교황께서 앞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씀하셨다면서 죽을 각오로 추기경직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사제품을 받은 유 추기경은 지난해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2014년 교황의 한국 방문을 이끌어내는 등 교황의 신뢰가 두터운 성직자로 꼽힙니다. 유 추기경은 그동안 교황의 방북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번에 4월달에 갔을 때 교황께 말씀을 드렸고 또 교황께서 가고 싶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영향력이 한층 커진 유 추기경이 교황 방북의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낼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송찬욱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건물이 대통령실인데요. 없는 게 있다고요? 네, 바로 예외입니다. 이 대통령실 인적 쇄신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에 1급 비서관이 40여 명 정도 되는데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인원에 대한 교체 인사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은 대통령실 7층에 피바람이 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 대통령실 7층에는 정무수석실 또 시민사회수석실이 있잖아요. 네네. 실제로도 피바람이 붑니까? 네, 이 두 수석실에 소속된 일부 비서관과 행정관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거나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이 정무라인에 대한 인사 개편이 우선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층은 시작일 뿐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 긴장감이 돌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쇄신의 범위는 대통령실 전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100일을 즈음해서 직원들로부터 업무 기술서를 받았는데 이를 토대로 대선 기여도를 떠나 대통령실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좋지 않습니다. 여당 내홍은 이어지고 있고요. 대통령 지지율은 낮은 그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네. 국정 동력을 되찾기 위한 조치를 내리겠다 이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비서실 개편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또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아직 일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권 초에 여권 내 여러 세력 간 권력 투쟁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른바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윤핵관 세력과 검찰 출신인 검핵관 그리고 대통령실 관료 그룹 간 무한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도 나도 TK. 윤 대통령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앞다퉈서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했죠?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었죠. 서문시장 상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오랜만에 뵈니까 더욱 기쁘고 힘이 납니다. 오늘 제가 기준 받고 가겠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바로 그 다음 날 경북 칠곡과 대구를 차례로 찾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SNS에 성묘 사진과 함께 칠곡에 왔다고 알리면서 오랜 세월 집안이 터전 잡고 살아왔던 칠곡에 머물며 책을 쓰겠다고 적었습니다. 대구에서 열린 떡볶이 페스티벌에 참석한 모습도 현장에서 포착됐습니다. 추석 때 이제 성묘하러 어차피 TK 지역에 와야 되기도 했고 그래서 또 제가 요즘 책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칠곡에 저희 친척들 집이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서 자리 잡고 거기서 대구 들락거리고 또 구미 들락거리고 우리는 또 안동 들락거리고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대구라는 곳이요.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 보수 진영에게는 지지세가 가는 이 심장부 같은 곳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방문도 민심을 듣는다는 목적과 함께 지지율 반등을 위해 지지층부터 재결집시키려는 행보로 읽혔습니다. 이 전 대표의 경우에는 단순히 성묘를 간 것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뿌리가 TK 지역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수층을 향해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 전 대표가 대구에 있었을 때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네. 뒤숭숭한 당 상황 그리고 이 전 대표의 모습이 상당한 비교가 되기도 했는데요. 맞습니다. 이 전 대표는 한동안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체류하면서 이 정치연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현지 친척이라든지 당원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여권에선 이 자중하기보단 해코지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다시 안을 수가 있냐 이런 불쾌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쇄신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정치 싸움이 계속 이어진다면 민심은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할 시점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중국만 가면 모든 영화가 해피엔딩이 된다. 이런 웃지 못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영화 시장이 제일 크다는 중국이 통제를 앞세워 미국 영화도 가차없이 칼질을 해댑니다. 세계를 보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독특한 캐릭터로 인기를 모은 헐리우드 애니메이션 미니언즈 2. 7년 만에 후속작에서 주인공들은 차이나타운에서 쿵푸를 배우는 등
중국 시장을 의식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원작은 악당이 경찰의 눈을 피해 달아나 또 다른 범죄를 예고하는 이른바 열린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중국판 미니언즈2의 결말은 전혀 다릅니다. 악당이 경찰에 붙잡혀 감옥에 갇히고 악당과 손을 잡았던 주인공은 집으로 돌아가 화목한 가정을 이룹니다. 사진과 자막으로 조악하게 처리된 뜬금없는 결말에 중국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됩니다. 브래드 피트 주연의 1999년작 영화 파이트 클럽도 무리한 칼질로 논란이 됐습니다. 중국에선 올해 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됐는데 원작에서 주인공이 건물을 폭파시키는 장면이 삭제되고 대신 경찰이 테러를 진압했다는 영어 자막이 5분간 나옵니다. 멋대로 바뀐 결말에 파이트 클럽의 원작 소설가가 SNS에 중국에서 모두 해피엔딩을 맞았다며 조롱하는 등 항의가 이어지자 결말이 원작대로 복원됐습니다. 올해 개봉한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탑건2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문제가 됐습니다. 대만 국기가 새겨진 항공 점퍼에 등장해 중국계 투자사 텐센트가 대만은 독립국가가 아니라며 문제를 제기해 삭제됐는데 이후 텐센트가 투자 계획을 철회하자 제작진은 대만 국기를 부활시켰습니다. 2025년 전후가 되면 미국을 앞질러서 규모의 측면에서는 세계 영화 1위 시장을 탈환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들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중국은 영화 검열에 10가지 상영 금지 기준과 9가지의 수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음란이나 도박 고양, 공중도덕 위해, 그리고 헌법 원칙에 위반하는 영화는 아예 금지되고요. 이 중국에 대한 역사 왜곡, 그리고 군인과 경찰 등 공안에 대한 악의적인 표현 등도 수정 대상입니다. 이 미니언즈를 포함해 최근 공개된 영화들도 공권력이 결국 승리한다는 결말로 바뀌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 원로 감독도 참다 못해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做了很多的准备，电影拍完了2年了，送到电影局里，到现在没有任何审查意见。但是我确实不能接受一个我送给你2年多，你连一句话都没跟我说的结果。 무리한 검열로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저해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우크라이나, 대만, 팔레스타인, 지금 이 순간도 군사적 갈등으로 고통받는 세계인들이 많은데 한 나라가 더 늘었습니다. 리비아인데요. 유혈 충돌로 최소 23명이 사망하면서 휴전 2년 만에 다시 내전이 발발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대로변 빌딩 옥상에서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시가지에선 밤새 총격전이 이어지고 날이 밝자 건물에 새겨진 검은 그을음과 길 위에 흩어진 탄피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리비아 보건부에 따르면 현지 시각 27일 수도 트리폴리에서 발생한 정파 간 무력 충돌로 최소 23명이 숨지고 14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수시간 동안 이어진 유혈 사태에 휴전 2년여 만에 내전이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2011년 아랍의 봄을 겪으며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서부의 리비아 통합정부 GNU와 동부의 리비아 국민군 LNA로 양분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2020년 대선을 치르는 조건으로 휴전이 이뤄졌지만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대선이 준비 부족과 폭력 사태로 무산되면서 두 개의 임시정부가 각자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리폴리 의회는 시민들을 진정시키고 나섰습니다. تتوجه مؤسسات المجتمع المدني الطرابلسي للجميع للهدوء والتهدئة ونذكرهم بحرمة سفك الدماء وترويع الآمنين. 두 임시정부는 무력 충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경기 중에 격해진 감정이 경기장 밖에서 터졌습니다. 프로축구 얘긴데요. 성난 관중과 상대 구단 관계자가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FC 서울 선수들을 태운 버스가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100여 명이 버스를 향해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목소리를 높이자 버스 뒤편에서 창문이 열리더니 손가락을 내밉니다. 경인 더비로 불리는 FC 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의 K리그 경기가 끝난 후 선수단과 팬들 사이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서로 손가락 욕을 주고받은 겁니다. 인천 팬들은 지난 2004년 경기 안양에서 서울로 연고를 옮긴 FC 서울에 대해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갑자기 버스 창문이 열리더니 손가락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서울과 인천 경기가 항상 치열하다 보니까 기싸움도 있고. FC 서울 측은 욕을 한 관계자는 선수가 아닌 현장 스태프라고 해명했습니다.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었고 재발 방지는 하겠어요. 30분 동안 계속 특정 선수에 대한 그런 게 있었고요. 경기 중에도 팬들의 치열한 응원 경쟁이 이어지며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측은 경기 감독관에게 논란이 된 영상을 전달했고 조만간 연맹에도 보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여름과 가을이 교차하는 지금 노란 물결이 일렁입니다. 바람에 납풀되는 코스모스 모습이 가을을 더 실감하게 하는데요. 내일과 모레 기온이 빠르게 떨어져 가을과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내일은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모레는 2도가량 더 낮을 전망입니다. 내일 서울의 최고 기온은 25도, 대전은 26도로 선선하겠고요. 부산은 28도, 제주는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낮 한때엔 중부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수도권 서쪽과 충남 해안가엔 5mm가량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비는 모레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수요일 오후면 그치겠습니다. 이때 기온이 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